소변이 마려워 아랫배가 단단하게 조여왔다. 다음 휴게소까지는 아직 40km나 남아있었지만 더는 참기 힘들었다. 나는 운전 중인 남편 김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다음 휴게소에서 잠깐만 세워주면 안 될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래.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유난 떨기는 차 타기 전에 뭐 했어?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면 언제 집에 도착하겠니? 우리 민준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거 몰라? 시간만 아깝게. 나는 옷깃을 꽉 쥔 채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저 백미러를 통해 축 처진 시어머니의 눈꼬리와 삐죽 내민 입술만 볼 수 있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했.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차 타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민주는 앞만 보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도착하면 세워줄게. 빨리 다녀와. 차는 마침내 기흥휴게소로 들어섰다. 나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저녁 찬바람을 쐬어서 그런지 배가 살살 아파왔다. 그래서 생각보다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멀리서 민준과 시어머니가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먹구름이 낄 것처럼 어두웠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다나, 너 거기 빠져 죽었니? 민준이 내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뭉구적거리다. 20분이나 지났잖아.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빨리 집에 가서 쉬셔야지.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나를 곁눈질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차 한 번 타는데 웬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아? 우리 모자 편하게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며 내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다. 춥고 서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한마디 반박했다. 어머니, 제가 왜 일부러 그랬겠어요. 정말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이제 말대꾸까지 해? 민주는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그가 내 팔을 거세게 붙잡았다. 어찌나 힘이 센지 눈물이 핑 돌았다.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팔에서 전해오는 극심한 통증과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나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그냥 화장실 좀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당신들 모자는 맨날 둘이서 작당해서 나만 괴롭히잖아.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다. 귀가 윙윙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준의 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포한 빛으로 번뜩였다. 이게 미쳤나?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당장 차에 타. 나는 조수석에 거의 던져지다시피 쑤셔 넣어졌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비아냥거렸다. 민준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봐라. 기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아주 저 더러운 성질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해. 차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억지로 참는 내 흐느낌과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시골 출신이라 격이 떨어진다고 욕했고 제 부모 잡아먹은 복없는 년이 이제 우리 집안까지 망치러 왔다고 저주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애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시종일관 침묵하며 운전만 했다. 마치 시어머니가 욕하는 대상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민준이 핸들을 확 꺾었다. 차는 갓길에 멈춰섰다.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빗물에 흐려진 차창밖 세상은 칠흑 같았다. 내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내리라고 했어.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말대꾸 잘하잖아. 능력 있잖아. 비 좀 맞으면서 걸어가 봐. 정신 좀 차리게. 시어머니가 차창을 내렸다. 차가운 빗물과 그보다 더 차가운 말이 함께 나에게 쏟아졌다. 오다나,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나한테 말대꾸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진짜 매일 계집에서 재울 줄 알아? 알았어? 말을 마친 그녀는 쾅 소리를 내며 차창을 닫았다. 민주는 나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빗물을 튀기며 칠흑 같은 밤과 차들의 행렬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뺨은 불타는 듯 아팠다. 차가운 빗물이 내 몸을 씻어내렸지만 마음속의 시림에 비하면 만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내 남편과 서류상 시어머니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칠흑 같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사방은 캄캄했고 오직 쌩쌩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과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를 타이어가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자루의 검처럼 나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나를 산산조각 내주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 차가운 밤빛 속에서 온갖 굴욕과 절망을 안고 들개처럼 얼어 죽는 것보다야.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끼익하는 둔탁한 급제동 소리 후에 세상에는 세찬 빗소리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떴다. 나를 칠 뻔했던 검은색 세단이 불과 반미터도 안 되는 거리 앞에 멈춰 있었다. 차체는 어두운 빛 속에서도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조용한 위엄을 드러냈다. 나의 비참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빗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서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우산이 내 머리 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차가운 빗줄기를 막아주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옅은 분노와 함께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함부로 걸어다니다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의 시야가 흐려져 윤곽이 뚜렷한 얼굴과 굳게 담은 턱선만 희미하게 보였다. 입을 열어 사과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부서진 흐느낌만 새어나왔다. 몸은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내 참혹한 몰골을 본 듯했다. 흠뻑 젖은 옷,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공포와 절망.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노여움이 조금 가셨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일단 타시죠.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고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가 나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남은 공포심 때문에 어떤 접촉도 두려웠다. 그는 손을 거두었다. 억지로 권하지 않고 그저 우산을 든 채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은 따뜻합니다. 내일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싶지 않다면요. 그 말이 나를 찔렀다. 그래,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쓰러지면 그 모자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내가 어디선가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숙여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내부는 따뜻하고 건조했다. 고급 가죽의 향기가 나를 감쌌다. 내가 방금까지 있던 차가운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넓은 좌석에 몸을 웅크렸다. 여전히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내 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비싼 가죽 시트를 금세 적셨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차를 더럽혀서. 남자는 이미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감정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는 더러워지면 세차하면 됩니다. 사람은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는 깨끗한 짙은 회색에 울 담요를 건넸다. 닦고 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요를 받아들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다. 얼음장 같던 내 피부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나는 담요로 머리와 얼굴을 되는 대로
닦았다.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움직임이었다. 차는 빗속을 부드럽게 달렸다. 차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덕분에 잔뜩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다. 나는 등받이에 기댄 채, 빗물에 일그러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의 일그러진 얼굴,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 그리고 가차없이 나를 버리던 그 순간,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급히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디로 가십니까? 잠시 후 그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어디로? 나는 멍해졌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친정에는 아무도 없어진 지 오래였다. 친구에게 연락하기엔 내 꼴이 너무 비참했다. 게다가 민준과 나의 공통된 친구들을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 두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역겨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 사실이 몸의 추위보다 더 나를 절망하게 했다. 나는 뿌리 뽑힌 부평초처럼 이 차가운 밤에 도시에 떠다니며 어떤 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근처에 비어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시죠.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백미러에 비친 그의 희미한 옆모습을 보았다. 낯선 남자가 비어있는 오피스텔로 가자고 한다. 너무 위험하게 들렸다. 방금 하나의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왔는데 또 다른 함정으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내 의심을 꿰뚫어 본 듯했다. 어조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물에 빠진 생쥐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그면 됩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옷 말리고 비 피할 곳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싫다면 다음 출구에서 내려드리죠. 직접 경찰서나 호텔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심지어 약간 까칠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의심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 만약 그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졌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서와 호텔을 언급하며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지금 가진 돈도 한 푼 없고 핸드폰도 아까 그 소동 중에 민준의 차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모른다. 하지만 경찰에게 오늘 밤의 일을 전부 설명할 생각을 하니 깊은 피로감과 수치심이 몰려왔다. 호텔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결국 이 낯선 남자가 제공하는 선택지가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인 듯했다. 한번 걸어보자.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으며 버려진 것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약한 목소리로 선택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앞쪽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꿔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차는 마침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조용한 환경과 잘 가꾸어진 조경은 비 내리는 밤에도 그 고요한 사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는 한동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꼭대기층이었다. 오피스텔은 아주 넓었고 간결한 현대적 스타일로 인테리어되어 있었다. 차가운 색조의 생활감은 별로 없었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침실 하나를 가리켰다. 안에 욕실이 있습니다. 옷장 안에 깨끗한 목욕 가운과 수건이 있을 겁니다. 전부 새 것입니다. 먼저 씻으세요. 저는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려 나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강한 비현실감을 느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숨막히는 차 안에서 욕설과 폭력을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설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에 서 있었다. 나는 침실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차가운 피부 위로 쏟아지자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거울 속 뺨이 퉁퉁 붓고 눈은 복숭아처럼 퉁퉁 부은 비참한 여자를 보았다. 강렬한 증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다. 김민준, 박숙자, 이렇게 하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나? 나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을 줄 알았나? 아니,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뜨거운 김이 욕실을 가득 메우며 거울 속 나약하고 만만했던 오다나의 모습을 흐릿하게 지웠다.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샤워기를 끄고 나니 욕실 거울은 두꺼운 수증기로 뒤덮여 있었다. 손으로 거울 한 부분을 닦아내자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반쪽 뺨에는 아직 희미한 붓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공허함과 핏발만 남은 그 두 눈을 응시하며 그 안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었다. 강태하라는 남자는 거실에 플로어 스탠드 하나를 켜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이 낯선 공간의 서늘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 한 잔과 토스트 몇 조각,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다. 아주 간단했지만 오늘 밤 내가 처음으로 느낀 아무런 조건 없는 선이었다. 나는 우유를 조금씩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된 신경을 조금 진정시켰다. 정적 속에서 억지로 눌러왔던 기억들이 우리에서 풀려난 야수처럼 맹렬하게 덤벼들었다. 내가 김민준을 처음 만난 것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미소가 깨끗했다. 나를 대신해 술을 막아주었고 말은 재치 있고 다정했다. 내가 이전에 알던 철없는 남자애들과는 달랐다. 그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비 오는 날에는 일부러 길을 돌아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무심코 말했던 사소한 취향들을 모두 기억했다. 그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이 도시에서 혼자 떠돌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의 등장은 내 잿빛 삶에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다나야, 앞으로는 내가 내 가족이야. 내가 평생 책임질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감동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늘이 드디어 나를 돌아봐 주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는 처음에는 나에게 그런대로 괜찮게 대해주었다. 가끔 내 집안 형편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겉으로는 문제없었다. 약혼 후 민주는 내 손을 잡고 그의 낡은 아파트에서 미래를 꿈꾸며 말했다. 다나야,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를 힘들게 키우셨어. 나중에 우리가 큰 집 사면 꼭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 효도해야지. 나는 당시 그가 효심이 깊은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았다. 그 말은 아마도 내 미래의 삶에 그가 심어놓은 가장 큰 지뢰였을 것이다. 결혼 후 우리는 내 전 재산의 대출금을 더해 산 새 아파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신혼의 단꿈은 비참할 정도로 짧았다. 박숙자 여사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얼굴을 바꿨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매일의 반찬값부터 내 옷차림까지 그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내가 볶음 요리에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타박했고, 내가 퇴근이 늦어 아들이 배고파한다고 불평했으며, 내가 새 옷 한 벌 산 것을 돈 낭비라고 비난했다. 민주는? 그는 늘 한결같았다.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네가 좀 참아.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해? 넌 그냥 좀 철들어서 엄마 화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처음에는 나도 대화를 시도하고 이치에 맞게 설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민준의 침묵과 시어머니의 더욱 심해지는 잔소리뿐이었다. 서서히 나도 지쳐갔고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나는 참으면 모든 게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가는 민준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가 너무 비싼 화장품을 쓴다는 이유로 오후 내내 나를 들볶았다. 나는 참다 못해 한마디 쏘아붙였다. 어머니, 이건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 한마디가 벌집을 쑤신 격이 되었다. 그날 돌아온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내 화장대 위의 병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날카로웠다.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오다나, 너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를 해? 이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 몰라? 그때 나는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그들 모자만이 피로 이어진 한 가족이었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타협하고 양보해야 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오늘 밤 휴게소에서의 일은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의 총폭발에 불과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리고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자 컵을 쥔 내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진 듯 시리고 아팠다. 그들이 보여줬던 따뜻함이라는 것은 결국 설탕옷을 입힌 독약이었고 나를 함정 깊숙이 유인하는 미끼였을 뿐이다. 나는 그들의 악랄함이 미웠고 그보다 더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증오스러웠다. 우유 시겠네요. 평온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 내 회상을 끊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강태아가 어느새 거실과 발코니를 잇는 유리문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짙은 회색의 실내복으로 갈아입어 아까의 날카로움은 조금 덜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컵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우유와 음식 감사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가 다가와 서류철을 내 맞은편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 평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좀 괜찮아졌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드러난 기분이었다. 불행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펼쳐진 책처럼.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가 물었다. 오다나입니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다나. 그는 내 이름을 되뇌었다.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럼 오다나 씨,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래. 그 단어는 지금의 나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웠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지갑, 신분증까지 아마 민준 씨 차에 있을 거예요. 저는 거의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강태아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 만한 질문을 던졌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공경을 해결해주고 동시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제안이죠. 나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 말입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들이 오늘 당신에게 한 짓에 대해 100배로 갚아줄 기회. 강태아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혼란스러운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복수, 100배의 대가.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소화할 수 없었다. 그는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 깊은 눈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오직 냉혹에 가까운 진지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 목소리는 건조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낯선 사람이 왜 나를 도와 복수를 하려 한단 말인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강태아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것부터 보시죠. 나는 망설이며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간결하고 명료한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나는 빠르게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다. 강태아는 1년간 명의상의 아내가 필요했다. 집안 내부의 압력과 일부 비즈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가로 그는 계약 기간 동안 나에게 총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내가 이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돕겠다고 했다. 계약서에는 쌍방이 협력 관계이며 사생활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1년 후 자동으로 관계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5억. 그 액수는 나에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나는 몇 년간 아끼고 아껴 모은 모든 저축을 김민중과의 그 집이라는 곳에 쏟아부었다. 지금은 거의 무일 뿐이었다. 이 돈은 당장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었다. 왜 저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계산이나 동정의 기미라도 찾아내려 있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왜 제 복수를 돕겠다는 건가요? 우연이나 단순한 선이라고는 믿기 힘드네요. 강태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 당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아직 완전히 닳아 없어지지 않은 한 가닥의 고집. 그건 내가 본 많은 순응하거나 절망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왜 돕냐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마침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강한 변화의 의지를 가졌으며 사회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깨끗한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근시안적이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멍청이들이라는 걸 증명해줬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재산, 체면, 그들이 의지하는 우월감 같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다. 나는 당신이 빨리 그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위치에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타격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마치 수술용 칼처럼 따뜻한 위선의 껍데기를 정확하게 갈라내고 그 아래의 적나라한 이익 교환과 권력 게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신뢰가 갔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허한 동정이 아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할 사다리, 심지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 돈,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동안? 네. 강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의 보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몇몇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나 제 명의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거대한 유혹이자 거대한 모험이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는 나 자신을 미지의 세계에 파는 셈이었다. 강태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의 가족은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가? 이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뺨을 후려치던 민준의 손바닥을 차창을 내리며 악독한 저주를 퍼붓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폭우 속에 버려졌던 그 차가움과 절망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물러나 어딘가에 숨어 상처를 앓고 있다면 그들은 더더이 양양해하지 않을까? 나처럼 어리석은 또 다른 여자가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평생 이번 일의 그늘 속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억울해서 못 참겠다. 죽어도 억울해서 못 참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독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으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하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는 고개를 들어 강태하의 심사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했다. 최대한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첫째, 최대한 빨리 상태를 회복하고 필요한 예절과 지식을 배우며 새로운 신분과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 지도하게 하겠습니다. 강태하의 어조는 사무적이었다. 둘째, 당신이 나서야 할 자리에서 강태하의 아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품위와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감정을 잘 관리하세요. 당신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 개인적인 원한이 대국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복수에는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방금 진흙탕에서 기어나온 나에게 가혹한 레벨업 계획을 세워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부담스럽기보다는 오히려 희미한 방향성을 느꼈다. 고려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마음은 이미 동의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즉시 내릴 수는 없었다. 좋습니다. 강태하는 일어서며 이해심 많은 태도를 보였다. 이 오피스텔은 당분간 지내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다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당신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하세요.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는 새 핸드폰과 은행카드 한 장을 나에게 건넸다. 핸드폰에는 제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최종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당신 것입니다. 당분간 지내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나 혼자 그 무거운 계약서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핸드폰과 은행카드를 마주하고 남았다. 나는 그 차가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얇은 은행카드를 다시 보았다. 1,000만 원. 예전에 나라면 얼마나 아끼고 모아야 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 한쪽을 젖혔다.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비도 그쳤다.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래층에서 강태하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새벽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졌다. 나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차가운 빗물과 민준이 가한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답은 저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강태하가 떠난 후 오피스텔에는 나 혼자 남았다. 고요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함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을 느끼게 했다. 나는 롯디청 앞에 서서 점점 밝아오는 바깥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고층 빌딩 윤곽이 새벽빛 속에서 선명해졌다. 어젯밤 나를 거의 집어삼킬 뻔했던 폭우는 이제 마치 멀고 먼 악몽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식탁 위에 그 계약서와 옆에 놓인 핸드폰, 은행카드로 시선을 옮겼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뜨거운 돌처럼 내 시야를 찢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힘, 순식간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상징했다. 강태하의 말이 맞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나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고 다시 앉아 꼼꼼히 읽어보았다. 모든 조항은 차갑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분명 거래였고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협력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구명줄이자 내 비참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지렛대였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정말로 강태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하나만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짧은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계약서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시지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주소 하나와 시간뿐이었다. 오늘 오후 2시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해서 이리로 오세요. 사람이 마중 나갈 겁니다. 간결하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런 효율적인 태도에 나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폈다. 시간을 보니 이미 아침 7시가 넘었다. 나에게는 신분증이 없었다. 신분증, 은행카드, 심지어 열쇠까지 모두 그 집이라는 곳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가야만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다시 김민중과 박숙자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본능적인 공포와 역겨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것들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끊어내야 할 것들도 있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정말로 새 여성복 몇 벌이 걸려 있었다. 사이즈도 신기하게 대충 맞았다. 나는 가장 심플하고 단정한 아이보리색 니트와 와이드 팬츠를 골라 입었다. 질이 아주 좋았다.
입었을 때의 느낌은 내가 입던 낡고 해진 옷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강태하가 남긴 돈으로 단지 앞 은행 ATM에서 잔액을 확인했다. 그 긴 숫자형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한때 나의 안식처라고 믿었지만 실은 지옥이었던 그 아파트로 향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다행히 그들은 아직 내 지문을 삭제할 생각은 못한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자 하룻밤 묵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억압된 공기가 섞여 확 끼쳐왔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널려 있었고 박숙자 여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TV는 아침 드라마를 틀어놓은 채 켜져 있었다. 민주는 아마 아직 자고 있는 듯했다. 내 움직임에 박숙자 여사가 잠에서 깼다. 그녀는 멍하니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했다. 이내 그 삼각형 눈에는 즉시 경멸이 가득 찼. 어머, 기어들어올 줄은 아네? 밖에서 얼어 죽지 그랬어? 웬 새 옷이야? 어디서 훔쳐 입었니? 나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곧장 침실로 향했다. 내 물건만 챙겨서 즉시 떠나고 싶었다. 거기서 박숙자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누가 들어오래? 이 재수 없는 년. 아직도 돌아올 낯짝이 있어? 어젯밤에 어디서 뒹굴다 왔어? 웬 놈이랑 붙어먹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커서 아마 건물 전체에 다 들릴 정도였다. 침실 문도 열렸다. 민준이 헝클어진 머리에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먼저 알아차리기 힘든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짙은 짜증으로 뒤덮였다. 오다나, 너 아직도 돌아올 낯짝이 있냐?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또 사과하란다. 마치 이 모자에게 내 존재의 의미는 끊임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뿐인 듯했다. 나는 한때 나를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추악하게만 느껴지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민주는 잠시 멍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 못한 듯했다. 박숙자 여사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소리쳤다. 물건? 이 집에 내 물건이 어디 있어? 다 우리 김씨 집안 물건이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와서 물건을 챙겨가? 당장 꺼져.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박숙자 여사를 비켜 침실로 들어가려 했다. 어딜 들어가? 민주는 아마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는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습관처럼 내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나에게 닿기 전에 나는 획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낯선 어떤 기운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봐. 내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는지 민준의 뻗은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박숙자 여사도 잠시 내 기세에 눌린 듯했다. 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침실로 들어가 내 신분증, 등본, 그리고 나만의 은행카드 몇 장을 찾아 가져온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나는 빠르게 이 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한때 결혼에 대한 나의 환상을 담고 있던 물건들, 웨딩사진, 함께 고른 커튼, 심지어 그가 선물한 값싼 인형까지 지금 보니 모두 지독하게 역겨웠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가벼운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다. 민준과 박숙자는 여전히 거실에 서서 굳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오다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민준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무슨 뜻이긴요? 우리 끝났다는 뜻이죠. 나는 그를 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이혼 서류는 곧 보내줄게요. 박숙자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민준이랑 헤어지면 누가 널 데려가? 우리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걸. 나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이 어지러운 집에,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에 비쳤다. 걱정 마세요. 나는 아주였고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전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는 당신들한테 빌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주저없이 몸을 돌렸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모든 저주와 추함을 문 뒤에 완전히 가둬버렸다. 건물을 걸어 나오자 아침의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몇 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 비켜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후 2시, 나는 정확히 강태하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심 한복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오피스 빌딩이었다. 꼭대기 층 전체가 그의 사무실이었다. 전망이 아주 좋았고 인테리어는 미니멀한 차가운 톤으로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감을 풍겼다. 강태하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표정이 엄숙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계약 과정은 신속했다. 나는 최종 계약서가 초안과 다른 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내 이름을 서명했다. 강태하도 깔끔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에게 말했다. 이 비서님, 이후의 일들은 처리해주세요.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 열쇠와 출입카드를 건넸다. 오다나 씨, 강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아파트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여기 열쇠와 카드입니다. 주소와 관련 정보는 이미 핸드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초기 업무 처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나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이것은 단순히 집 열쇠가 아니었다.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행증이었다. 강태하가 일어서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협력은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오다나 씨,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손에 쥔 열쇠와 서명된 계약서를 꽉 쥐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거운 계약서에 서명하고 위압적인 빌딩을 걸어 나왔을 때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아파트 열쇠와 출입카드를 손에 꽉 쥐고 첫 번째 활동 자금이 든 은행카드를 가방에 넣은 채 발걸음이 조금 붕 뜨는 것을 느꼈다. 이 비서는 일 처리가 아주 빨랐다. 이미 내 짐을 새 아파트로 옮겨놓았고 다음 날 이미지 컨설턴트와 예절 강사가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새 아파트는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고급 주상복합이었다. 강태하의 그 썰렁한 임시 거처와는 달리 이곳은 인테리어가 정교하고 따뜻했으며 전망이 확 트여 있었다. 생활용품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임시 피난처가 아니었다. 앞으로 1년, 아니 내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이었다. 나는 넓은 거실 중앙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시 한번 강한 비현실감이 덮쳐왔다. 어제 이 시간 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듣기 위해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런 환경에 서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강태하가 나에게 준 매 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새 핸드폰을 꺼내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과 스타일링 스튜디오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면 항상 할인 매장으로 직행했고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오늘은 예전에는 쇼윈도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명품 매장으로 바로 들어갔다. 직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내 몸에 걸친 질은 괜찮지만 명품은 아닌 옷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미소에는 약간의 심사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등을 꼿꼿이 펴고 평온한 눈빛으로 진열된 옷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재단이 깔끔하고 색상이 차분한 몇 가지 정장과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들 제 사이즈로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나와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몸에 딱 맞는 재단은 헐렁한 옷에 가려져 있던 내 몸매를 드러냈고 고급 원단은 부드러운 광택을 뿜어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단순히 옷 때문이 아니었다. 비싼 물질이 받쳐주는 그 아우라,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직원의 눈빛도 변했다.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객님,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네요.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도한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구두 몇 켤레와 가방 몇 개를 더 골랐다. 이것들이랑 방금 입어봤던 옷들 전부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카드를 긁는 순간 POS 단말기에 찍힌 놀라운 숫자를 보며 손끝이 약간 차가워졌다. 하지만 죄책감이 섞인 기묘한 쾌감이 조용히 솟아올랐다. 돈이 정말로 자신감과 변화를 살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이미지 컨설턴트와 예절 강사가 정시에 방문했다. 이미지 컨설턴트는 눈썰미가 날카로운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내가 막 사들인 옷장을 다시 평가하고 그가 보기에 충분히 고급스럽지 않은 몇 가지 아이템을 과감하게 탈락시켰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몇 가지 액세서리를 보충했다. 그는 나에게 상황에 맞게 옷을 매치하는 법, 가장 심플한 아이템으로 세련미를 연출하는 법을 가르쳤다. 예절 강사는 우아한 자태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서 있는 자세, 앉는 자세, 걷는 자세를 꼼꼼하게 교정해 주었고, 심지어 찻잔을 우아하게 드는 법,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법, 식탁에서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법까지 가르쳤다. 모든 디테일이 정확함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온몸이 뻣뻣해져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오다나 씨, 긴장 푸세요. 예절 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우아함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뼈에 스며드는 습관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대표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나를 일깨웠다. 나는 더 이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 오다나가 아니었다. 나는 이 새로운 신분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다.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연기해야 했다. 며칠간 집중적인 훈련이 계속되었다. 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미친 듯이 흡수했다. 정말 피곤했지만 긴장이 풀릴 때마다 눈앞에는 고속도로의 폭우와 민준 모자에 일그러진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증오가 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금요일 오후 이미지 컨설턴트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전신 피부 관리와 헤어스타일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스타일링 스튜디오를 추천했다. 관리를 받고 윤기가 흐르는 새로운 어깨 길이의 머리를 하고 새로 산 샴페인색 실크 셔츠와 흰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스튜디오를 나왔을 때였다. 나는 정면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지금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주치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 나의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중년 여성과 함께 옆집 금은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다. 눈은 동그랗게 커지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마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녀 옆의 여성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숙자 씨에게 작게 물었다. 숙자 씨, 저 아가씨 분위기 있네. 누구야? 숙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되찾은 듯 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오, 오다나? 너 이 꼴은 뭐야? 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래? 며칠 안 본 사이에 여우처럼 꾸미고 다니네? 진짜 밖에서 웬 놈이라도 물었니?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놀라움과 분노, 질투로 가득 찬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차가운 쾌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에는 예절 강사가 가르쳐준 그 표준적인 사교 미소를 희미하게 띠고 있었다. 평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먹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아주머니 공공장소에서는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아주머니라는 한마디가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박숙자 여사는 이 아주머니라는 호칭과 내 차분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아마 내가 예전처럼 울면서 변명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해? 오다나, 너 아주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우리 민준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처럼 염치 없는 걸 며느리로 들였으니 똑바로 말해. 너 며칠 동안 어디서 죽었었어? 이 꼴은 또 뭐야? 나는 살짝 몸을 돌려 옆에 서서 어색해하는 그 여성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다시 박숙자 여사를 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에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제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옷차림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살짝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대출금 갚느라 아끼고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옷 몇 벌 사는 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을 마친 나는 다채롭게 변하는 그녀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새로 산 구두를 신고 안정된 걸음으로 길가에 막 멈춘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아직 전용기사를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박숙자 여사의 도끼 어린 두 시선이 내 등에 단단히 박혀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택시에 앉아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거리 풍경을 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긴장 때문에 손바닥에 약간 땀이 났지만 가슴속에서는 통쾌함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숙자, 김민준. 당신들이 나에게 안겨준 굴욕, 내가 하나씩 천천히 되돌려주겠다. 택시가 상업지구를 벗어나자 질투로 일그러진 박숙자 여사의 얼굴이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방금 억지로 유지했던 평정심이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흥분과 차가움이 섞인 전율이었다. 박숙자 여사의 그 믿을 수 없다는 듯 증오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을 직접 본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나는 새 아파트의 주소를 말했다. 차가 부드럽게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의 화려한 거리 풍경을 보았다. 박숙자 여사와의 우연한 마주침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전쟁터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강태아가 제공한 것은 돈과 피난처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플랫폼이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플랫폼 위에 서야 했다.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물 한 잔을 따르고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화려한 외모는 첫걸음 사람들을 속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김민준 모자에게 진짜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하려면 그들의 목숨 줄인 돈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건드려야 했다. 김민준의 그 작은 회사는 그의 모든 자부심이자 의지처였다. 나는 새로 산 노트북을 켜고 김민준의 회사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축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몇 년간 이런저런 인맥을 통해 중소형 부동산 프로젝트의 공급망에 겨우 끼어들었다. 나는 그가 얼마 전 술에 취해 자랑하던 것을 기억했다. 은성 팰리스 2차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수익이 상당해서 만약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은성 팰리스 개발사는 이 지역에서 꽤 실력 있는 그룹이었다. 나는 핵심 정보를 메모했다. 마음속에 희미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이 수준에 접촉하려면 지금의 내 신분만으로는 부족했다. 며칠 후 이 비서가 연락해왔다. 강태아가 나를 화성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직책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화성 컨설팅은 이 도시 재계에서 꽤 명성이 있었고 고객사들은 모두 고급 기업들이었다. 내 직책은 대표 특별 프로젝트 보좌역이었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업무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다. 주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고 익히며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주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경력을 쌓고 인맥을 넓히기 위한 발판에 더 가까웠다. 강태아는 전화로 간결하게 말했다. 화성에서 대표는 옛 지인이니 잘 챙겨줄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세요.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고. 나는
그가 실전에서 내 새로운 신분을 단련시키려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화성 컨설팅에 첫 출근하는 날, 나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골라준 짙은 남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OCM 높이의 구두를 신고 예절 강사가 가르쳐준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보고 눈에 놀라움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미리 언지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서 대표는 약삭발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직접 나를 데리고 사무실을 안내해주고 베테랑 직원 한 명을 붙여주었다. 태도는 정중했지만 서먹했다. 동료들은 이 낙하산에 대해 분명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서 대표의 태도 때문에 겉으로는 다들 친절했다. 나는 강태하의 말을 명심하고 조용히 행동하며 맡겨진 사소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다. 회의록 정리, 데이터 보고서 확인 같은 것들. 여가 시간에는 회사 자료실에 틀어박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용어와 규칙을 공부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한 번은 부서 내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들 최근 시장의 프로젝트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 은성 팰리스 2차를 언급했다. 개발사인 시창그룹이 이번에 공급업체 심사를 유난히 엄격하게 해서 기존의 인맥도 소용없어 몇몇 경쟁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을 꽉 쥐었다. 귀는 쫑긋 세워졌다. 나를 담당하던 베테랑 직원, 장 부장이 무심코 말을 이었다. 시창의 한 회장,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 하지만 실질적인 셔익과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걸로도 유명하지. 그 딸이 얼마 전에 유학에서 돌아와 경영진에 합류했다던데. 듣자 하니 신임 임원의 기세가 대단해서 생각이 아주 신세대적이라 전통적인 인맥 같은 건 잘 안 먹힌다더라고. 한 회장의 딸, 신세대적인 생각. 내 마음이 움직였다. 희미하게 무언가를 잡은 듯했다. 퇴근 후 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시창그룹, 한 회장, 그리고 그의 딸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심지어 몇몇 경제 잡지의 인터뷰까지. 나는 탐정처럼 어떤 실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시창그룹 사원증을 목에 건 두 여성 직원의 불평을 엿듣게 되었다. 한 명이 말했다. 짜증나 죽겠어. 한 이사님, 또 무슨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래. 우리한테 사회적 책임 보고서까지 추가로 만들라고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일만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그 건자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기나 하겠어? 또 책상머리에서 나온 결정이겠지. 한의사,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보고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쿵쿵 빠르게 뛰었다. 대담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점차 선명해졌다. 김민준의 회사는 절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는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건축 업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연구했다. 화성 자료실의 템플릿과 보고서를 참고해 간결하고 핵심이 돋보이는 제안서의 틀을 만들었다. 나는 이걸 들고 바로 시창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신분과 비중이 없었다. 나는 적절한 시기와 이 제안서를 핵심 인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했다. 어떻게 판을 깰지 고심하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금요일 서 대표가 나에게 협력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서류 하나를 전달하라고 시켰다.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내가 서류를 들고 도착했을 때 식사 자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룸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서 대표는 몇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공손하게 서류를 건네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무심코 시선이 자리에 앉아있던 세련된 옷차림의 당찬 분위기의 젊은 여성에게 닿았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미간에는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눈앞의 접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 얼굴, 시창그룹 정보를 검색할 때 본 적이 있었다. 사진이 좀 흐릿했지만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시창그룹 한 회장의 딸 한몽연이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서 대표와 식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나는 가슴속에 흥분을 억누르고 평정을 유지하며 룸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았다. 레스토랑 로비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물 한 잔을 시키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약 30분 후 룸에서 사람들이 루쉬 나왔다. 서 대표는 다른 몇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한목련은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서 대표와 간단히 몇 마디를 나누고 혼자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을 들고 재빨리 그녀를 따라갔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한 이사님, 잠시만요. 한목련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누구시죠? 나는 적절하게 미안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한 이사님,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화성 컨설팅의 오다나입니다. 방금 서 대표님께 서류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은성 팰리스 2차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사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직접적으로 주제를 언급하고 내가 방금 그 식사 자리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말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내 어조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귀찮게 구는 영업사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몽연은 나를 몇 초간 심사하듯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언급한 은성 팰리스 2차와 공급업체 선정이 그녀의 흥미를 끈 모양이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무슨 일이죠? 나는 주위의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훑어보고 제안했다. 옆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조용합니다. 물론 한 이사님께서 불편하시면 다른 시간에 약속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로 가죠. 10분 드리겠습니다.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원두의 고소한 향이 가득했다. 나와 한몽연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를 통해 그녀의 섬세한 옆모습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나는 라떼를 시켰다. 분위기는 약간 미묘하게 어색했다. 오다나 씨, 말씀하시죠. 은성 팰리스 2차 공급업체에 관한 일이라고 하셨죠. 한목련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어조는 직설적이었고 약간의 심사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쓸데없는 인사치레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곧게 폈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는 이 제한된 10분 안에 그녀의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한이사님. 제가 알기로 시창그룹은 은성 팰리스 2차의 공급업체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요. 한목련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란 듯했다. 하지만 내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그녀의 방향을 긍정했다. 그리고 화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현재 시장의 많은 전통적인 건자재 공급업체들,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일부 회사들을 포함해서 아마도 이런 요구사항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체계나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한목련의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지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오다나 씨는 저에게 이 명백한 어려움을 알려주러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은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하며 핸드백에서 얇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여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건자재 공급업체 평가 체계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분석 프레임워크와 초기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아마 이사님과 팀이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몇 가지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김민준의 회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특정 회사의 험담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녀가 어떤 공급업체가 부적격한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그리고 김민준의 회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새로운 기준의 총구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었다. 한목련의 시선이 그 작은 USB에 머물렀다.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다시 뜯어보았다.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더해졌다. 화성 컨설팅이 이런 분야의 업무도 시작했나요? 서 대표님은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와 관심사입니다. 화성의 현재 사업 방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마침 시창에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만약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세요. 나는 USB를 회수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잠깐만요. 한목련이 제지했다. 그녀는 USB를 집어들고 손가락 끝에서 돌렸다. 흥미롭네요.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이 질문이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이야기를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익만 중시해서는 안 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산업은 그 영향이 지대하니까요. 시창 같은 기업이 앞장서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내 말에는 진심 어린 감회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연기는 아니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절망을 겪은 후 나는 누구보다 책임과 존중의 무게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한목련은 몇 초간 침묵했다. 내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USB를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다. 좋아요. 일단 받겠습니다. 제가 보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마세요. 회사에는 회사의 절차가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이해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이사님. 나는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표했지만 조급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카페를 나왔을 때 바깥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다. 한목련은 길가에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문득 말했다. 오다나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많은 컨설팅 회사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요. 내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런가요? 아마 저는 단순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사에 더 가깝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한목련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등에는 얇은 땀이 맺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돌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했다. 첫걸음은 일단 내디뎠다. 비록 한목련의 태도가 신중했지만 그녀는 USB를 받아갔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나머지는 USB 안의 내용이 정말로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을 좀 걸었다. 긴장된 신경을 천천히 이완시켰다. 내가 그 USB를 건넨 순간부터 연기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딛는 모든 걸음이 신중하고 확실해야만 했다. 다음 며칠간 나는 평소처럼 화성에서 출근하며 사소한 업무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시창 쪽의 동향에 쏠려 있었다. 나는 이 비서에게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의 공급업체 심사 진행 상황을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잊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거의 포기할 즈음이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한목연에게서 직접 내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고 심지어 희미한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오다나 씨, 저 한목연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하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네, 한이사님. 시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잠시 후에 주소 보내드릴게요. 7시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는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을 보았다. 흥분으로 약간 붉어진 얼굴이 비쳤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한목연이 먼저 식사를 제안한 것은 단순히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 이상일 것이다. 그녀는 분명 그 자료에서 가치를 발견했거나 혹은 더 가능성 있게는 그것을 이용해 몇몇 공급업체를 이미 검증했고 그 결과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김민준일 가능성이 높았다. 저녁 7시 나는 정확히 한목연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이곳은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예약이 가능한 프라이빗 한정식집이었다. 분위기는 고요하고 우아했으며 사생활 보호가 철저했다. 직원이 나를 작은 룸으로 안내했다. 한목연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오늘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다. 실크 셔츠에 캐주얼한 바지를 입어 비즈니스적인 날카로움 대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왔어요? 앉아요.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말투로 나를 맞았다. 내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음식을 주문하게 했다. 그리고 이 집 요리의 특징이나 최근 개봉한 영화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맞춰주었다. 이것이 그녀가 나를 좀 더 관찰하며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내가 적절한 태도와 대화 능력을 유지하는지 보려는 것임을 알았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다. 정갈하고 맛있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한목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다. 약간 장난기 어린 눈빛이었다. 오다나 씨, 당신이 준 그 USB 봤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얼굴에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 이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죠.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제가 프로젝트 부서에 그걸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몇몇 주요 검토 대상 공급업체에 적용해봤어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표현을 고르는 듯했다. 특히 그 호창건재라는 회사, 사장이 김민준이라는 사람인데 알아요? 왔구나. 나는 물컵을 쥔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다. 손톱이 차가운 컵 벽을 누르며 목소리가 그저 약간의 호기심을 띤 것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호창건재요. 들어본 것 같네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곳으로 아는데요. 규모는 작죠. 하지만 기존의 인맥으로 몇몇 프로젝트를 하긴 했어요. 이번 은성 팰리스 2차에 아주 목을 메고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한목연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준 그 프레임워크를 적용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환경관리 기록은 부실하고 직원 권익 보장은 모호하고 공급망 투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제출한 소위 사회적 책임 보고서라는 것도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빈말뿐인 문서였고요.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마음속의 차가움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거의 잔인할 정도의 쾌감이 뒤따랐다. 김민준과 그의 그 부실한 회사는 역시 어떤 진정한 검증도 견뎌낼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목연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가 당신의 프레임워크에서 언급된 몇 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따라가서 좀 알아봤더니 이 회사가 과거 프로젝트에서 몇 번 부실 자재를 쓴 혐의가 있더군요. 그저 인맥으로 무마했을 뿐이었어요. 이런 품행은 시창의 미래 협력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나는 적절한 놀라움과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리스크가 정말 크네요.
은성 팰리스는 시창의 핵심 프로젝트인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죠. 맞아요. 한목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칭찬의 기색이 더해졌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미 호창의 입찰 자격을 거의 박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 당신이 제공해준 아이디어 덕분에 잠재적인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이렇게 장꾀에 능한 회사에 속아 넘어가기 쉬웠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얕은 견해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한 이사님과 시창팀이 명확하게 살피신 덕분이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김민준의 명줄은 내가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끊어버린 셈이었다. 겸손할 필요 없어요. 한목연이 손을 내저었다. 당신 그 문제 해결사 역할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 공급업체 심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아주 만족해 하셨고요. 그녀는 화제를 바꾸며 문득 물었다. 오다나 씨, 시창으로 올 생각 없어요? 마침 제 쪽에 아이디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제안은 조금 예상 밖이었다. 나는 신속하게 저울질했다. 화성에 남는 것은 강태하의 계획이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은밀하게 행동하기에 더 편리했다. 시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목표에 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제약도 더 많아지고 내 진짜 의도를 들키기 쉬웠다. 나는 감사하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한 이사님의 인재를 알아보는 눈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인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성에서의 업무가 이제 막 익숙해진 참이고 서 대표님께서도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지금 떠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컨설턴트의 신분으로 아마 시창에 좀 더 유연하게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목연은 나를 몇 초간 쳐다보았다. 내가 거절한 것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다. 좋아요. 사람마다 뜻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공급업체 평가나 다른 관리 측면의 문제에 대해 제가 또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차로수를 대신했다. 시창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한 것을 축하하고 한 이사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식사는 매우 즐거웠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레스토랑을 나올 때 나와 한목연의 관계는 꽤 가까워진 듯했다. 그녀는 심지어 기사에게 먼저 나를 데려다 주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는 사양했다. 혼자 좀 걷고 싶다고 말했다. 화려한 등불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첫 번째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김민주는 지금쯤 시창의 공식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길길이 날뛸까? 믿을 수 없어 할까?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입꼬리가 련부주 올라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민준,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를 잃은 것은 너에게는 첫 번째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사업, 내가 한 겹 한 겹 벗겨내주지.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민준의 분노에 차고 심지어 약간의 당황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금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오다나,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내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인도 옆에 서서 쉴 새 없이 흐르는 차들의 불빛을 보았다. 내 어조는 평온했고 심지어 적절한 의아함까지 섞여 있었다. 김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는데. 시발, 모르는 척하지 마. 김민준은 저편에서 거의 고함을 질렀다.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 시창 쪽에서 갑자기 우리를 탈락시켰어. 무슨 게 같은 새 기준에 안 맞는다면서 뒤에서 네가 조종한 거지? 너 웬 놈한테 붙었길래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타격이 정확하게 명중했군.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핏대가 서고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맑고 차갑게 들렸다. 김민준 씨,
당신 회사 실력이 부족해서 갑의 요구를 못 맞춘 걸 왜 내 탓을 해요? 내가 무슨 수로 시창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겠어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가? 오다나, 너, 김민주는 내 말에 막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가 더 소리 지를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말을 끊었다. 내 어조에는 서먹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 사업은 실력과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능하게 화풀이할 시간에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지나 고민해 보세요. 그럼 이만 말을 마치고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의 분노와 절망은 마치 최고의 연료처럼 내 마음속에 그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님. 당신,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보물 같은 아들을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걸 제일 좋아했지? 내가 당신에게 얼굴이 땅에 떨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맛보게 해줄게. 김민준의 그 분노에 찬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민준이 프로젝트를 잃은 것은 사업상의 타격일 뿐이다. 아프긴 하겠지만 박숙자 여사처럼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들만 손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맛을 봐야 했다. 기회는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이 비서는 마치 예지라도 한 듯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다. 어떤 고급 백화점에서 주얼리 브랜드의 신제품 품평회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구매력 있는 고객들만 초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 초대장 한 장을 첨부했다. 나는 즉시 강태하, 아니 그의 배우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들이 나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정성껏 차려입었다. 재단이 우아한 짙은 녹색 원피스를 고르고 진주 귀걸이와 핸드백을 매치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기품 있어 보이도록. 나는 박숙자 여사가 가장 화려한 환경에서 가장 초라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생각이었다. 품평회는 백화점 1층 중앙홀에 마련되어 있었다. 꽃과 벨벳 울타리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의 보석들이 반짝였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손님들이 샴페인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가볍게 시선을 훑어보니 역시나 사람들 속에서 그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박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가격이 상당해 보이는 진주 목걸이 주위를 맴돌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옆에는 저번에 금은방 앞에서 봤던 그 화려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마작 친구인 듯했다. 박숙자 여사도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새로운 자주색 자수 재킷을 입고 머리는 꼼꼼하게 파마했다. 이 환경에 녹아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과한 노력에서 오는 어색함과 상품 가격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스러운 눈빛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약간 이질적으로 보였다. 나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먼저 우아하게 주스 한 잔을 들고 몇몇 안면 있는 사모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 화성이나 최근 행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누며 태연하게 행동했다. 나는 박숙자 여사가 이미 나를 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늘처럼 내 몸에 꽂혔다. 충격, 질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못 본 척하며 천천히 그들 근처의 다른 진열대로 걸어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감상했다. 직원이 열정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때 박숙자 여사의 일부러 높인 자랑스러운 기색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 목걸이 예쁘네. 가격도 아주 예쁘고. 하지만 우리 민준이가 그랬어. 내가 좋아하면 돈은 문제없다고. 걔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성사시켰거든. 바쁘긴 해도 돈 버는 게 다 가족들 쓰라고 버는 거 아니겠어? 그녀 옆에 여성이 맞장구 쳤다. 그럼, 숙자 씨는 복도 많아. 아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효자라니.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는 이미 물 건너갔는데 아직도 저기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니. 나는 몸을 돌려 얼굴에 적절한 놀라움을 띄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주변 몇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아주머니, 우연이네요. 여기에도 오셨군요. 박숙자 여사는 내가 먼저 말을 걸 줄은, 그것도 이렇게 평온하고 심지어 약간 서먹한 예의 바른 말투로 말을 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 턱을 치켜들며 그녀 특유의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러게. 이런 곳은 정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나 보네. 그녀의 말은 분명 나를 겨냥한 것이었고 목소리가 작지 않아 옆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하게 웃었다. 내 시선은 그녀가 방금 보고 있던 그 진주 목걸이에 머물렀다. 내 어조는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이 목걸이 정말 아주머니 분위기에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진주를 고를 때는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해수 진주는 광택과 오버톤이 핵심이거든요. 보세요. 이 목걸이는 광택이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아코야 진주의 은은한 광택만 못하죠. 물론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부드러웠다. 사용한 단어는 전문가 같았다. 순식간에 가격표만 보고 소리 지르던 박숙자 여사의 촌스러움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옆에 있던 몇몇 사모님들이 눈빛을 교환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박숙자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일부러 자신을 망신시키려 한다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오다나, 너 거기서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진주에 대해 뭘 알아? 네 몸에 걸친 것들 어느 놈팽이가 사준 건지 알게 뭐야? 더러운 돈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며봤자 네 뼛속의 가난함과 천박함은 못 가려. 그녀는 점점 더 흥분해서 침까지 튀길 기세였다. 그녀 옆에 친구가 어색해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주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가득했다. 물론 박숙자 여사를 향한 것이었다.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교양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다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었다. 나는 얼굴에 적절하게 억울하게 모욕당한 듯한 서러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불쾌한 표정의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쳤네요. 그 매니저는 즉시 알아차리고 두 걸음 앞으로 나와 박숙자 여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장소를 생각해서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는 손님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숙자 여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나를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쟤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예요. 여기서 사기치고 다니는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내 눈빛은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아주머니, 저와 김민준 씨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자중해 주시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주시죠. 말을 마치고 나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주위 손님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고 몸을 돌려 우아한 자태로 다른 진열장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 뒤에서는 백화점 매니저에게 끌려가며 분노에 차서 억지로 낮춘 목소리로 다투는 박숙자 여사의 소리와 주위 사람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박숙자 여사가 지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그녀가 자랑하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나에 의해 직접 찢겨나가 바닥에 짓밟렸다. 이 기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 헛에 가득한 가치관을 철저히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나는 백화점 입구로 걸어 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 몸을 비췄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단 3글자였다. 효과 좋네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 효과가 좋지. 하지만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박숙자, 당신이 차창을 내리고 나를 계집에서 재우겠다던 그 은혜, 내가 천천히 갚아주지. 백화점에서의 그 소동 이후 나는 박숙자 여사의 그 입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분명 김민준 앞에서 온갖 말을 보태어 망신당한 책임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릴 것이었다. 김민준은 프로젝트가 거절당하고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이중의 타격을 입었다. 그의 성격상 절대로 참지 못하고 분명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었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외출할 때 더욱 조심했고 강태하가 붙여준 사람들도 김민준 쪽의 동향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역시나 이 비서가 곧 소식을 전해왔다. 김민준의 회사는 은성 팰리스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프로젝트를 잃고 나서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그가 이전의 관계를 다지고 자재를 미리 준비하느라 상당한 자금을 유용했고 심지어 이자가 높은 단기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제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대금은 회수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이미 빚 독촉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냉정한 기분이었다. 김민준 그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고 지름길을 좋아하며 회사의 기반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큰 프로젝트에 의존해 역전하려 했다. 이제 꿈이 깨졌으니 벽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이 비서에게 일부러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그의 회사 상황이 악화되는 결정적인 시점을 내가 제때 알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직접 손을 써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게 더 통쾌할 테니까. 며칠 후 저녁 나는 야근을 마치고 화성이 있는 빌딩에서 나왔다. 초가을의 저녁 바람은 이미 약간 쌀쌀했다. 내가 평소에 차를 기다리던 곳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그림자가 옆기둥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김민준이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기어이 나를 죽여야겠어? 은성 팰리스 프로젝트, 네가 꾸민 짓이지?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거 네가 설계한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역겨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고객을 잃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스스로 교양 없이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거잖아.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그것도 내가 시켰다고 할 거야? 개소리 마. 김민주는 내 말에 격분하여 다른 손도 들어 올렸다. 때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아마 남아있는 약간의 이성 혹은 주위 환경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는 멈췄다. 그저 내 손목을 더욱 세게 줄 뿐이었다. 나는 아파서 숨을 들이켰다. 오다나, 내가 경고하는데 너 좋은 놈 만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를 막다른 길로 몰면 나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다고. 그의 위협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광기가 섞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분명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실패와 분노로 핏발이 선 그의 두 눈을 보며 마음속에는 경멸뿐이었다. 김민준, 지금 당신 꼴 좀 봐. 나는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직시했다. 내 목소리는 깨진 얼음 같았다. 여자나 괴롭히는 거 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프로젝트를 잃고도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미친 개처럼 여기저기 물어뜯기나 하고 당신 딱 그 정도 수준이야.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지막 위선을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리며 무언가 욕을 하려 했지만 단어를 찾지 못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고
키가 큰 두 남자가 소리 없이 우리 옆에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뻗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김민준이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의 손목을 잡았다. 선생님, 이 여성분을 놓아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고통의 악소리를 내며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다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김민준 사이에 서서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분명 강태하가 붙여준 사람들이었고 항상 은밀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갑자기 나타난 딱 봐도 상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두 남자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 보호받고 있는 차가운 표정의 나를 보았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의 분노는 경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으로 변했다. 그래, 오다나, 네가 이겼다. 그는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떨렸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쉰소리가 섞여 있었다. 두고 봐. 나한테 두고 보라고? 내 관심은 더 박숙자 여사에게로 향했다. 백화점에서의 일은 그녀의 체면을 구기게 했을 뿐 아직 충분히 아프지는 않았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게 해야 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그 영원히 편파적인 마음이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의 처지와 함께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고통받게 해야 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저 이 비서를 통해 박숙자 여사의 친구와 아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은근슬쩍 소문을 흘렸다. 소문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다. 김민준의 회사가 중대한 실수로 핵심 프로젝트를 잃었고 지금 자금 흐름이 막혀 빚더미에 앉았다고. 이전에 어머니에게 진주 목걸이를 사주겠다고 자랑했던 돈도 아마 빚을 메우는데 썼을 것이라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잡힐 수도 있다고. 이 소식은 아들을 목숨처럼 여기고 체면을 하늘처럼 여기는 박숙자 여사에게는 분명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역시나 이틀도 안 되어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내 새 핸드폰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화성 사무실에 내 자리 전화로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울음 섞인 하지만 억지로 강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다나, 너 당장 나한테 5천만 원 보내. 나는 수화기를 들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당당한 말투는 마치 내가 아직도 그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며느리인 줄 아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나는 사무적인 톤으로 응수했다. 실례지만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이유로 저에게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모르는 척하지 마. 박숙자 여사는 저편에서 다급해졌다. 우리 민준이 회사 망하게 생겼어. 네가 꾸민 짓이지? 난 몰라. 너희들 그래도 부부였잖아. 너 지금 좋은 놈 만나서 돈 많아졌잖아?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이 5천만 원은 우리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나는 이 황당한 주장을 들으며 마음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을 때 내 정신적 피해는 생각이나 해봤을까? 김민준 씨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그 사람 능력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돈을 어떻게 쓰든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제 자유예요. 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의무도 흥미도 없어요. 특히 당신들 집안의 밑 빠진 독에는요. 오다나,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박숙자 여사는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 민준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좋은 시절 오니까 우리를 버리려고 해? 어림도 없지? 내가 경고하는데 돈 안 보내면 내가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거야. 너도 망신 좀 당해봐야 해. 또 이 수법이다. 행패 부리고 위협하는 것 말고는 그녀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며 명백한 조롱을 담고 있었다. 아주머니, 얼마든지 와서 난리치세요. 마침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혼하게 만들고 어떤 어머니가 빚도 못 갚는 아들을 키워서 전처에게 돈이나 뜯어내려 하는지. 그때가 되면 누가 망신을 당하게 될까요? 박숙자 여사는 내 말에 막혀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그녀의 위협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예전의 오다나인 줄 알았을 것이다. 너. 그녀가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다. 기묘하게 친한 척하려는 가식적인 목소리였다. 다나야, 엄마가 예전에 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민준이는 그래도 내 남편이었잖아. 하루 부부의 연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니? 걔 지금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나는 계속 말했다. 모든 단어는 얼음 조각 같았다. 아주머니의 지금 그 두려움이 그날 밤 저의 두려움에 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도움은 아주머니의 그 전지전능한 아드님에게나 가서 부탁하세요. 저는 지금 일해야 해서 바쁘네요. 그럼 이만.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직 복수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냉정함 뿐이었다. 나는 박숙자 여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행패도 안 통하고 불쌍한 척도 안 통하면 그녀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대비할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두었다. 내 손에는 사업상의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참고 살 때 내가 몰래 녹음해둔 그녀의 악독한 욕설과 김민준의 차가운 방관이 담긴 음성 파일들. 이제 그것들이 빛을 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초인종은 마치 재촉하는 부적처럼 끊임없이 울렸다. 그 사이로 박숙자 여사의 날카로운 욕설이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왔다. 오다나, 이 나쁜 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튀어나와. 문 열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먼저 현관 카메라로 확인했다. 박숙자 여사 혼자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 밑은 퀭했으며 그 악랄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헛되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민준의 상황이 그녀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교양 없이 직접 찾아올 리가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잠옷 가운의 옷깃을 정리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확 열었다. 박숙자 여사는 내가 갑자기 문을 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문을 두드리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고 몸이 관성 때문에 앞으로 비틀거렸다. 그녀는 나를 보자 그 삼각형 눈에서 순간적으로 원망의 빛이 폭발했다. 잠옷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능숙하게 몇 번 조작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시비비를 가려보죠. 예를 들어 이것부터 들어볼까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에서는 즉시 박숙자 여사의 그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난번 백화점에서 내가 진주에 대해 한마디 한 후 그녀가 분노에 차서 전화했을 때의 녹음이었다. 오다나,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우리 민준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좋은 시절 오니까 우리를 버리려고 해? 어림도 없지. 내가 경고하는데 돈 안 보내면 내가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거야. 너도 망신 좀 당해봐야 해. 박숙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녹음을 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